자녀에게 버림받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버려지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이 138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 독거노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요? 그런 사람 모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얼굴 본 지 몇십 년 지난 사람이에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주민센터 직원이 고독사 사망자의 가족, 친척에게 연락할 때면 의뢰 듣는 말입니다. 혼자 살다 외롭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 이들은 죽어서조차 피부치에게 외면당합니다. 정말 고독한 죽음입니다. 언제부터 이토록 비참한 노인이 많아지고 인연이 끊긴 사회가 되었을까요? 해가 갈수록 독거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독거노인 고독사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독거노인은 고독고 병고, 빈고의 삼중고를 홀로 겪으며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함께 살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없는 걸. 한때 누군가의 할아버지였고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부서지고 쇠약한 몸으로 홀로 외로움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고는 인생의 쓸쓸한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남모르는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그 자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고독사를 비롯한 노인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부모가 버려지고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는 각자 도생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노후를 맞은 부모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꼭 들으셨으면 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생애 3분의 1의 긴 기간을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동물은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뒷바라지를 당연한 책임과 희생으로 합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지만 부모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년을 보살피기에는 가족제도와 사회가 급변하였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느슨해져 반개는 없고 직계만 그나마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자녀에게 노후 위탁을 바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게 된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지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시대의 진입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의 6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돼버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르지요.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 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제이막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합니다. 무전유병장수의 노후가 재앙이 된 것입니다. 가족의 부양 의식은 약해지고 국가가 챙겨주는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독거노인의 80% 정도가 여성이고 여생은 남성보다 훨씬 깁니다. 홀로 살 배우자를 배려하는 노후 준비는 더욱 절실합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불행이고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녀를 노후보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보험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자식에게 모두 내어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줄수록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게 되고 세상 속에서 자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무조건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불효자식의 괘씸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부모 봉양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막가는 자녀에게는 법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노후의 부양장치로 효도각서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식에게 재산 반환이나 생활비 청구 소송도 합니다. 민법은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 불효자식의 괘씸죄를 다스리기에는 미흡합니다. 부양 의무를 확실하게 하려면 재산을 물려줄 때 성실한 봉양을 위한 조건부 증여라는 명문이 필요합니다. 효도계약서를 볼성사납게 작성해서 부양을 받기보다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유욕은 모래밭을 옥토로 만든다고 말하듯이 재산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고 표상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생 이룩한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고 자식에게는 봉이고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재산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큰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이라고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재산 분배를 안 하면 저주받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노후의 근검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유산을 남기는 것은 노후의 실패를 자초할 뿐입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자식에게 마냥 의지하지 않으려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이나 자식들은 부모의 인내심과 절제를 생활 습성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당당해야 합니다.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서운해도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삶의 보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시대의 이방인이고 꼰대라고 외면하면서 그들만의 풍요한 세계를 즐깁니다. 자식 세대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고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멀어져 부모는 퇴출당하는 꼴입니다. 한 아버지는 열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열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아도 부모 봉양은 순탄치만 않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괄시받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고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지요. 노년은 생애의 3분의 1의 기간을 무의도식의 생활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도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에게 공경받고 건강해야 홀대받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자식만 바라보다가 노년의 삶을 맞이하는 것보다 건강을 더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마음입니다. 효도관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왕은 자녀가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이 효이다. 효자의 도리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선의 으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는 효성은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토인비는 한국의 생명수는 효이다. 한국의 효는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효도는 가정을 결속시키고 사회를 순환시키는 기본규범입니다. 효도는 도덕규범의 기초이지 유교 고유의 것만은 아닌 사람의 순수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한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가정 본위의 효도가 고루하게 답습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은 효도의 본뜻이 아닙니다. 효도가 부담과 멍해가 되고 자녀의 생활을 망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보다 자신을 우선 생각하는 것을 탓할 수 없고 효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어도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이고 끈끈한 정입니다. 효도는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한 낡은 생활 전통이 아닌 사회 변화와 핵가정에 맞는 가정교육을 통해 가정의 전통과 긍지가 되어야 합니다.
효도는 예전과 달리 변하였습니다. 자녀는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효성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병고를 노쇠의 과정으로 알고 접어둡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씨에 대견할 뿐입니다. 부모는 따로 살아도 방문이나 디지털 문안에 만족하고 자식이 무탈하면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의연하고 멀리 거주하면 무자식 상팔자로 감수합니다. 늙은 홀어머니와 자녀가 별거하거나 병든 부모의 요양원 의탁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홀가분한 독립생활이나 양로원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생을 통해 서로 행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속도 변하여 명절 연휴는 직계 가족 중심의 오붓한 모임으로 바뀌어 가족 여행이 유행입니다. 그들과의 동참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는 부모는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심성적으로 의지가 되면 만족할 정도로 개인주의적 독립 성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를 변화된 각자의 생활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수용할 정도로 가족의식은 미래지향적인 자기중심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각자도생 시대입니다. 가족제도의 변화로 아버지의 위상은 추락하고 어머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정은 자식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혁과 창의의 경쟁 시대입니다. 자식들의 사고를 존중해야 진취성과 책임성이 강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적 삶을 반복하지 않고 부모 세대에서 벗어나 부모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지요. 아이가 넘어져 우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신호 겸 응석입니다. 돌보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석을 거절하는 단호함도 사랑입니다. 부모의 적극적 사랑이 과잉보호가 되고 자립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윈 사람이 빨리 자수성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전 정신과 독립심이 체질화되도록 일찍 훈련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익으면 분리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날려보내야 자립이 빨라집니다. 자식은 부모 품 안보다 거친 바깥에서 크게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부모와 자녀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의 행복이 결혼에서 시작된다면 자유로운 노후는 자식 걱정의 해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 추구권은 우선적 가치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각자도생 시대입니다. 삶은 인간이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고 사람은 홀로 자신을 찾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살아야만 하는 숙명이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 최대 리스크는 자식인가? 몇 년간 끊임없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설문조사했더니 약 40%가 돈을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를 묻자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퇴한 뒤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해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엽기 유머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용 내용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문장이 퍼날라져 있어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모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면 노후를 둘러싼 이들의 서러운 마음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열심히 키웠지만 못해준 게 많고 늘 부족한 자신을 책하는 마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자괴감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자식에 대한 부담감은 시니어들 혹은 예비 시니어들의 발목을 잡고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100세의 시대 한국인의 풍요로운 노후의 아문을 드리울 요소로 자식 리스크를 꼽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자식에게는 일단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노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진 자식 리스크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사교육비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20세기식 교육에 기반한 사교육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에 힘쏟느라 노후 준비에 소홀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40대의 88%는 학원비로 월 평균 107만 원을 지출하는 반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61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하죠. 사실 한국인처럼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이 30이 돼도 취직 못하고 힘들어하면 끼고 살면서 용돈도 줍니다. 결혼한다면 자녀 전셋값을 위해 부모가 노후 비용을 탕진하려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노후에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와 국민연금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노후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생활 방식이 쌓여 은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자식에게 부양받지 않는 첫 세대이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1970년대까지도 한국인 평균 수명은 60세 내외였지만 수명이 늘면서 부양 비용도 급증했습니다. 인간은 사망 전 1년 동안 평생 쓰는 병원비의 절반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노후 부양 비용으로 다 쓰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집 한 채와 연금 정도를 손에 쥔 채 노후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전 세대에 비해 얼마건 공적연금을 확보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스테판 폴라는 다 쓰고 죽어라에서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고의 자산 운용이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일에 쓸 줄 아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도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똑같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끊임없이 새 직장을 찾아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직장은 당신에게 평생을 약속하지 않는다. 직장에 대한 충성심은 버려라. 고용주는 당신에 대한 의리를 내동댕이 친 지 오래다. 둘째, 현금으로 지불해라. 카드는 비상용 1개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주 단위로 생활 계획을 세워 은행에서 생활비를 찾아서 사용하라. 돈을 쓰는 게 불편해지면 불필요한 소비,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은퇴하지 말라. 은퇴 생활이 아름다운 휴가라는 건 환상이다. 65세의 은퇴에 20년간 신통차는 연금으로 연명하면서 빈둥거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도 녹슨다. 무슨 일이건 찾아서 하라. 넷째, 다 쓰고 죽어라. 위 3가지를 실천했다면 이미 충분한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손자의 학비나 가족여행비 등 당장 요긴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인심을 쓰고 감사 인사를 받을 수도 있다.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릴 일도, 형제끼리 다툴 일도, 가산을 탕진할 일도 없다. 다 쓰고 죽으라는 말은 결국 후회 없이 살라는 말이다. 돈은 지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으고 쓰는 것이다. 이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60이 넘은 할머니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이 덧없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애인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등산하기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6살의 그녀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휘트니 산을 올랐고 91살에 일본의 후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90세까지 10년 동안 97개의 봉우리를 올랐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기려 캘리포니아주 입법부는 1991년 휘트니산 봉우리 하나를 그녀의 이름을 따서 크룩스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94세였을 때 18세 소녀의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 인생의 산을 정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됩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103세이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은 2015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96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몇 살 정도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적 능력,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너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가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친구를 잃는 슬픔까지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 행복한 인사를 건네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사는 게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무슨 재미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어떤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듯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미 늙고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을 보며 여러분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노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내게 그것이 어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사랑할 땐 사랑의 방법을 몰랐고, 이별할 때는 이별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바보처럼 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늘 건강할 줄 알았고, 넉넉할 땐 늘 넉넉할 줄 알고, 빈곤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고, 늘 곁에 있어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을 차차 잃어갔을 때,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저는 참 바보입니다. 좋을 때 그 가치를 모르면 평생 바보처럼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노인의 글이 어떠셨나요? 눈물이 없는 눈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 좋은 때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